노화는 정말 되감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늙어버린 세포와 장기를 다시 젊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2024년 연구자들은 늙은 생쥐에서 IL-11이라는 염증 신호를 억제했을 때 대사 기능과 근육 기능, 그리고 수명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화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생물학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세포의 후성 유전 시계를 되감아 생쥐의 손상된 시신경과 시각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가진 생물학적 나이의 흔적을 일부 젊은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실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정말 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 생쥐 실험의 가능성을 너무 빨리 인간에게 가져오고 있는 걸까요? 영노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와 실제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치료 사이에는 얼마나 큰 거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영노화 기술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했고 현재 학계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이 영상은 특정 약물이나 보충제를 권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유행하는 회춘법이 아니라 논문과 실험을 통해 확인된 과학의 현재 위치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나눠야 합니다. 항노화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노화 관련 손상을 줄이거나 건강한 생활 기간을 늘리는 접근입니다. 건강 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기능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반면 영노화는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미 늙은 세포나 조직의 일부 상태를 더 젊은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를 과장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영노화 연구의 뿌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35년 맥케이와 동료들은 먹이 제한이 쥐의 성장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고전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가 곧바로 적게 먹으면 젊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줬습니다. 노화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며 몸이 달아가는 현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영양 상태, 대사, 성장 신호가 노화 속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전환점은 1961년입니다. 헤이플릭과 무어헤드는 정상 인간 세포가 무한히 분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세포는 어느 정도까지는 분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현상은 나중에 헤이플릭 리밋, 즉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포 노화라는 개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노화가 몸 전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의 수준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작은 선충 연구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수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노화가 단순한 우연이나 마모가 아니라 유전자와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받는 생물학적 과정일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노화를 조절 가능한 현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영노화 연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발견이 나옵니다. 바로 야마나카 인자입니다. 연구자들은 옥트포, 삭스2, KLF4, 시마이크 4가지 인자를 이용해 성체 세포를 유도만능 줄기세포, 즉 iPS 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미 특정한 역할을 하던 성체 세포도 적절한 조건에서는 훨씬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는 단순히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포의 상태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세포는 시간이 지나며 늙어가지만 특정 신호를 주면 그 상태의 일부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질문도 생겼습니다. 세포를 되돌릴 수 있다면 어디까지 되돌려야 안전할까요? 너무 많이 되돌리면 세포가 원래 하던 일을 잃거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학계는 노화를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특징의 조합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체 손상, 텔로미어 단축, 후성 유전 변화, 단백질 항상성 저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세포 노화, 줄기세포 고갈, 만성 염증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소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경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염증이 증가할 수 있고 염증이 증가하면 다시 세포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노화 연구는 노화를 하나의 고장이라기보다 여러 생물학적 경로가 얽힌 네트워크로 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NA 메디라 기반 후성 유전 시계입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세포와 조직이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를 추정하려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 시계가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젊어진 것 같다. 가 아니라 특정 지표가 실제로 젊은 방향으로 변했는지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노화는 왜 생기는가에서 노화의 어떤 축을 조절하면 기능이 회복되는가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세놀리틱, 부분 재프로그래밍, 엠토르 조절, NAD+, IL-11 같은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세놀리틱입니다. 세놀리틱은 몸속에 쌓인 일부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려는 접근입니다. 노화세포는 원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포가 손상됐을 때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막아 암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상처 회복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노화세포가 몸속에 오래 쌓일 때입니다. 이 세포들은 주변에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고 정상 세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세포를 좀비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죽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변 조직에 나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2011년 베이커와 동료들의 생쥐 연구는 이 분야를 크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P16잉크4A 양성 노화세포를 제거했을 때 노화 관련 장애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노화세포가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쌓이는 부산물이 아니라 일부 노화 증상을 직접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노화세포를 줄이면 조직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적용하는 일은 훨씬 복잡합니다. 어떤 노화세포를 없애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자주 투여해야 할지, 장기 부작용은 없는지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노화세포가 모두 악당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놀리틱은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일반인이 항노화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핵심은 제거가 아니라 정확한 표적과 정확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현재 가장 영노화라는 말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바로 부분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완전 재프로그래밍은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처럼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포가 원래 하던 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세포가 다시 원시적인 줄기세포 상태로 돌아가면 더 이상 피부세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분 재프로그래밍은 여기서 한 발 물러납니다. 세포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노화와 관련된 표지만 일부 되돌리려는 전략입니다. 즉 세포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시계를 조금만 되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이름이 OSKM입니다. 옥트포, 삭스2, KLF4, 시마이크 내 인자를 뜻합니다. 이네 가지는 야마나카 인자로 불리며 세포를 iPS 세포로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노화 연구에서는 이 인자를 무작정 강하게 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 인자만 쓰거나 아주 짧은 시간만 켰거나 특정 조직에서만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정밀한 조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망막과 시신경 연구입니다. 생쥐 망막신경절세포에서 OSK를 발현했을 때 젊은 DNA 메디라 패턴과 전사체가 회복되고 시신경 손상과 시각 기능에서 회복 신호가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세포의 지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능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생쥐 연구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같은 방식으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분 재프로그래밍은 굉장히 강력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세포를 너무 많이 되감으면 원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비정상 증식, 즉 종양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켤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디서 켤 것인가, 얼마나 강하게 켤 것인가, 얼마나 오래 켤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영노화 기술은 결국 시간 조절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대사와 영양감지 경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엠토르입니다. 엠토르는 세포가 성장에 집중할지, 유지보수에 집중할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성장 신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고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신호가 과도하게 켜져 있으면 세포의 유지보수와 손상 복구가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라퍼마이신은 이 엠토르 경로를 억제하는 약물로 생쥐 연구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보고되면서 노화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는 이야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mTOR는 면역, 근육, 대사, 운동 적응에도 관여합니다. 즉 단순히 mTOR를 낮추면 무조건 젊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조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회복력이나 면역 반응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에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항노화 목적으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물 연구와 인간 치료 사이에는 반드시 임상시험과 장기 안전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메트포르민도 자주 언급됩니다. 원래는 당뇨병 약이지만 대사와 염증,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화 관련 만성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포르민 역시 이미 입증된 영노화 약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후보 약물이라는 말과 검증된 항노화 치료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NAD 플러스 보충제도 대중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NR이나 NMN 같은 전구체가 NAD 관련 지표를 올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NAD 플러스는 세포 에너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여러 효소 작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연구에서 중요한 분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혈액이나 세포에서 특정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과 인간의 전신 노화가 실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마커 변화는 흥미로운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가 건강수명 연장이나 영노화 입증은 아닙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표적 중 하나는 IL-11입니다. IL-11은 노화와 관련된 염증, 섬유화, 대사 저하와 연결되는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네이처 논문에서는 IL-11 신호를 억제했을 때 늙은 생쥐의 대사, 근육 기능, 허약 지표, 수명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됐습니다. 이 결과가 흥미로운 이유는 노화를 세포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조직과 조직 사이의 신호, 면역 반응, 만성 염증이 함께 변합니다. IL-11 연구는 이런 전신적인 신호 조절이 노화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간에게서 영노화 치료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더 현실적인 방향은 섬유화나 염증성 질환 같은 특정 질환에서 먼저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노화 연구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생쥐에서 강력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용량, 부작용, 대상자 선별, 장기 효과가 모두 다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IL-11 역시 매우 흥미로운 표적이지만 아직 인간 회춘 치료라고 부를 단계는 아닙니다. 영노화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iPS 세포 기반 재생의학입니다. 이 기술은 몸 전체를 젊게 만든다기보다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대체하거나 회복시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손상된 심장세포, 신경세포, 망막세포 같은 특정 세포를 만들어 치료에 활용하려는 접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 가능성이지만 전신을 젊게 만드는 기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생의학은 잃어버린 기능을 보완하는 기술이고 영노화는 기존 세포와 조직의 노화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묻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젊은 피, 혈장 교환, 순환인자 연구입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젊은 개체와 늙은 개체의 순환계가 연결됐을 때 흥미로운 결과들이 관찰됐습니다. 이 때문에 혈액 속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인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에서 일반적인 회춘 기술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젊은 피 수혈로 회춘한다는 식의 표현은 과학적 사실보다 훨씬 앞서간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순환인자 연구는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지 검증된 영노화 치료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근거 사다리입니다. 세포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레나 초파리에서 수명이 늘어도 생쥐에서 결과가 좋아도 인간의 몸은 훨씬 복잡합니다. 소규모 인간 연구에서 신호가 보여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장기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실제 치료가 됩니다. 영노화 분야의 가장 큰 함정은 가능성과 확정을 섞어 말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흥미롭다는 말과 병원에서 쓸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 지표가 좋아졌다는 말과 실제 건강 수명이 늘었다는 말도 다릅니다. 바이오마커는 연구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마커 변화가 실제 질병 감소, 기능 회복, 장기 생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과학 영상일수록 가능하다와 입증됐다를 조심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영노화는 더 이상 완전한 공상과학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를 측정하고 일부 경로를 조절하고 동물에서 기능 회복 가능성을 관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전신 노화를 안전하게 되돌리는 치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아직 젊어지는 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노화가 어디서 고장나는지 지도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